작은 따져볼게요. 또 판서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테마까지 왔습니다. 이름하여 민주주의의 의미와 유형. 이번 강 생각 열기에서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입니다라고 나와 있었죠. 그러면 그때 말하는 민주주의가 뭐길래 그 꽃이 선거냐라는 고민도 해보시고, 또 하나는 이런 민주주의라는 말을 어떨 때 쓸까? 자, 우선 민주주의의 의미라고 하면 민주주의가 영어로는요 이렇게 씁니다. 자, 읽어보십시오. 선생님 요새 막 위축돼 가지고요 여러분들이 영어를 하도 잘해서 이거를 예전에는 자, 민주주의 데모크라시라고 합니다 했는데, 아직도 뇌리에 각인되어 있는 한 친구 여학생이 선생님한테 진짜 이랬다니까. 이러면서 지금 발음이 왜 저래? 이러면서 모아크라시라고 하길래 그때 충격이랄까? 그때부터 자신감이 아주 떨어져 가지고요. 이제는 절대 선생님이 먼저 영어 발음을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이 없으니까 자신 있게 해보겠습니다. 데모크라시가 아니라 모아크라시. 이걸 모르겠어요. 중학교 때도 이런 식으로 정리를 했었나요? 데모크라시는 데모스와 크라토스 혹은 크라티아 합성어란다. 앞에 있는 건 다수 혹은 민중, 다수 혹은 민중을 뜻하는 것으로서 정리가 되고요. 두 번째, 크라티아 혹은 크라토스, 이건 지배 혹은 다스림. 이야, 이걸 이어나가니까 다수의 지배? 괜찮네. 이렇게 배우셨다면 잘 배웠습니다. 근데 이걸 민주주의의 뜻, 다수의 지배만으로 이해하기는 민주주의의 뜻이 좀 좁아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원래 이론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생활 태도일 수도 있습니다. 민주적인 생활 태도. 그래서 뭔가 대화하려고 하고 토론하려고 하고 합의에 이끌어지는 그 과정 자체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개방적인 태도와 관용의 정신과 이런 것들은 왜 안 적는지 아시겠죠? 그냥 민주주의적인 태도를 이야기할 때도 민주주의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데, 여기서는 민주주의를 다수의 지배라고 해서 하나의 다스림의 형태로 이해한다면 이걸 우리가 뭐라고도 부르냐면 민주정치 이렇게도 불러요. 민주정치. 그러니까 다스림의 형태가 과거에는 한 사람이 다스렸어요. 그럼 우린 그거를 군주정이라고도 하고요. 그게 뭔가 잘못되었을 때 독재정, 폭군정치 이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소수가 지배하는 것도 있어요. 귀족정치, 혹은 좀 더 과두정치 이렇게 부르는 것도 있었는데, 지금 우리가 이해하는 민주주의라고 하는 건 다수의 지배로서 이 다수의 지배가 법과 이 질서를 따르는 걸 우린 민주정치라고 하자라고 시작을 해본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민주주의라고 한다면 이런 다양한 해석들 중에서도 그냥 정치 형태, 어떻게 다스리는지의 형태로서의 민주주의를 이야기한다면 그걸 우린 민주정치 이렇게 불러봄직하죠. 이런 민주주의, 민주정치가 어떻게 움직이느냐, 민주주의의 원리라는 게 있어요. 와, 이것도 시험 문제에 따로 낼 수는 있겠습니다만 전부 다 기본기라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지금 우린 뭐 하려고 하는 거냐면 다음 강에 민주주의의 발전 과정이 있거든요. 그 민주주의 발전 과정에서 갑자기 막 툭툭 튀어나오는 아주 중요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국민주권이라든지 천부인권 사상이라든지 입헌주의, 권력분립 이런 얘기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데 이걸 미리 정리하지 않으면 중심을 못 잡을 것 같아서 선생님이 이 민주주의의 기본기를 이번 강에 정리하고 다음 강으로 좀 이어나갈까 하는데요. 민주주의 원리 이것도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자동차에도 원리가 있다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그 원리에 따라 자동차가 움직이는데 만약에 자동차가 서버렸어요. 고장이 났습니다. 그러면 그 자동차의 원리를 알아야 고치기라도 하지 않겠습니까? 진단이라도 하지 않겠습니까? 얘가 이런 원리로 움직였는데 뭐가 문제지? 연료가 없어서 그런가? 아니면 무슨 이렇게 엔진에 문제가 생겼나?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데 민주주의도 그렇습니다. 민주주의는 첫 번째, 국민주권의 원리로 움직입니다.
국민주권. 그럼 이 주권이 뭔지를 조금만 더 들여다 봐야 될 텐데, 주권이라고 하는 건 뭐 쉽게 표현하면 주인된 권리랄까? 그거는 이제 정치여법을 온전하게 공부하고 싶은 친구들이라면 주인된 권리에서 그치지 마시고요. 혹은 주된 권리에서 그치지 마시고 국가 최고의 의사결정권, 이게 바로 주권을 정확하게 표현한다 라고 생각하시고, 국가 최고의 의사결정권인 주권이 누구한테? 국민한테 있다는 생각이에요. 그런 생각으로 민주주의가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랑 비교되는 개념이냐면, 과거에 군주 주권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냥 이 나라가 왕의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국가 최고의 의사결정권은 그냥 왕, 군주한테 있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 생각으로부터 뭔가 이 나라가 잘못 운영되었을 때 국민들은 상당히 고통 속에 신음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국민주권을 주장한 사상적인 기초가 되어서 뭐 혁명들도 터졌던 거고요. 국민주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권력 분립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기본기죠, 기본기. 그럼 권력 분립이라고 하는 건 또 어떤 생각이냐면, 권력이 한 사람이나 한 국가기관한테 모두 다 쏠려 있다면 이게 절대 권력이 돼버리니까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하게 돼 있다라는 유명한 정치학자의 이야기를 듣고, 우와, 그럴 수 있겠구나. 한 사람이 모든 권력을 다 행사한다 그러면 그건 부패하게 돼 있어요. 국민의 권리를 지키지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커지겠죠. 그래서 권력을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이 권력을 나눈다는 것에 뭐 크게 보면 이권 분립이라는 것도 있고요, 삼권 분립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것도 다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선생님이 이걸 왜 소개하냐면, 이번 강 시작을 여는 글에 등장했던 존 로크라는 사상가가 이권 분립을 주장하는데, 그 이권 분립의 정신을 다음에 사회계약설에서 또 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어떤 느낌이냐면, 권력이 한 사람한테 모아져 있다는 건 그가 말하는 게 곧 법이 되고요, 그 법에 따라서 그가 나라를 이끌어갑니다. 집행한다. 그리고 다툼이 생겼을 때 재판까지 하는 권력, 이게 한 사람 손에 다 모아져 있으면 이 나라는 그냥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절대 권력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하나의 뭐 반지 같다 그러면 절대 반지를 딱 끼는 거죠. 절대 반지를 끼고 절대 권력을 행사하는 걸 우린 막아야 합니다. 그래서 로크가 이야기했죠. 일단 이렇게 나눠보자. 그러니까 몇 권 분립? 이권 분립입니다. 그래서 입법권을 의회한테 주고 집행권과 재판권을 일단 군주가 갖도록 하는 이권 분립을 주장했던 게 로크거든요. 로크. 일단 이렇게만 적고 갈게요. 그러다가 프랑스의 몽테스키웨. 선생님, 몽테스키웨가 뭐예요? 이거 학자 이름이죠. 그 유명한 책 법의 정신을 저술한 학자 이름입니다. 몽테스키웨는 재판권, 사법권이 분리되지 않은 곳에서의 국민의 권리와 자유는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삼권 분립을 주장하게 됩니다. 이 삼권 분립 정신으로 대통령제가 등장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나라도 삼권 분립 정신이 헌법에 다 반영이 되어 있죠. 이런 정도 흐름만 좀 기억하면 되고요. 그 다음엔 입헌주의라는 게 있어요. 입헌주의. 이것도 어떤 느낌이냐면, 나라를 다스릴 땐 헌법에 따라 다스린다. 그러니까 헌법에 입각해서 국가의 통치 조직들, 통치의 원리, 이런 것들이 쭉쭉 뽑아져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통치하는 사람이 자신의 의지만을 갖고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헌법을 기준으로 하여 나라가 서고 운영이 되어야 된다는 원리를 입헌주의 이렇게 부릅니다. 여기서는 이런 민주주의 원리 중심으로 쭉 한번 정리해 주시고요. 그 뒤에 가면 세 번째, 민주주의의 이념이라는 것도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것도 다 욕심내서 하지 마시고요. 그냥 선생님이 짤막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의 이념이 있듯이 민주주의도 추구하는 가치와 추구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걸 기본적으로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와 평등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 평등 중에 형식적 평등과 실질적 평등이라는 말을 분명 우린 거쳐왔어요. 에이? 어디서긴요? 그게 법의 이념에서, 정의에서 평균적 정의와 배분적 정의, 전강 필기되어 있는 걸 다시 한번 들여다볼까요? 평균적 정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똑같이 대우한다. 그걸 형식적 절대적 평등.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의 평등 관념입니다. 두 번째, 배분적 정의, 차이를 고려하여 다른 것은 다르게 대우한다. 그걸 실질적 평등, 상대적 평등. 그것도 하나의 평등의 종류일 수 있는데요. 그런 걸 민주주의가 추구해 간다고요. 자유도 추구하죠. 자유.
그런데 이 자유 개념도 어떻게 확장이 되는가를 이제 다음 강에서 민주주의 발전 과정을 통해서 선생님이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고, 이번 강에서는요 민주주의의 유형을 들여다볼까 합니다. 뭐 정확하게 말하면 민주정치의 유형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렇게 민주정치 다수에 의한 지배가 어떤 방식으로 이제 유형화되어 가느냐면, 자 우선 유형이니까 A 직접 민주정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D라고 적었습니다. D는 다이렉트가 아니라 직접이니까 다이렉트인가? 그게 아니라 모아크라시, 데모크라시. 그 다음 B, 그러면 간접 민주정치도 있겠죠. 간접 민주정치. 이거를 우리는 국민들의 의사를 누군가에게 대표하게 한다, 대의제라고 부릅니다. 다시, 국민의 의사를 누군가에게 대표하도록 한다, 대의제라고 부르는데, 일단 기본적인 포메이션은 A와 B를 나누는 거고요. 굳이 이걸 그림으로 그려보면, 선생님 이쪽에 좀 그릴게요. 직접 민주정치라고 하면 국민들이 누구를 거치지 않고 이렇게 직접 정책 결정을 하는 걸 직접 민주정치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간접 민주정치는 뭐라고 할 수 있냐면, 국민들이 누군가를 뽑아요. 뭐 특히나 선거를 통해서 뽑힌 국민의 대표 기관이 있을 거예요. 우리로 따지면 국회가 있지 않습니까? 의회. 대표 기관이 이렇게 정책 결정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요게 선거가 이렇게 들어가면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입니다. 그건 대의제, 간접 민주정치에서 이야기하는 민주정치의 유형이겠죠. 자, 선생님 A가 좋은 거예요? B가 좋은 거예요? 직접이 간접보다 좋은 거 아닌가요? 누군가를 꼭 거쳐야 됩니까? 과연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만약 여러분이 이게 국가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학교의 일이라고만 생각해 보세요. 학교의 일을 뭔가 정할 때마다 우리 학교 학생이 1000명인데 1000명이 한 공간에 모여서 뭐 운동장에 모이거나 뭐 체육관에 모여서 모든 것들을 다 토론과 그 다음에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다 찬성과 반대 형태로 계속 학생들한테 다 물어본다면, 여러분 꼭 그게 좋다고만 보긴 힘들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어떤 게 더 효율적일 수도 있어요? 각 반의 학급 회장들이 뽑혀서 학급 회장들이 따로 모인, 뭐 예를 들어 뭐 학생회다. 거기서 이제 학생들의 의견을 대표하여 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A는 절대적으로 좋은 거고 B는 그냥 나쁜 거. 이런 공부 방법도 별로죠. 양면성을 인정한다는 건 이런 거예요. 직접 민주정치와 간접 민주정치의 장점과 단점을 우리 비교해 보자고요. 전부 다 일장일단이 있으니까. 이렇게. 그래서 굳이 뭐 그냥 뭐 도표화 해보면 이런 식으로 나눠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근데 이것도 공부가 뭐 아주 어려운 게 아닌 이유는, 여기를 1번이라고 해볼게요. 1번, 여기 2번, 3번, 4번. 그럼 잘 생각해 보시면 1번과 4번과 좀 대립할 거고 2번과 3번이 대립하지 않겠습니까? 왜? 직접 민주정치의 장점이 그러지 못한 간접 민주정치의 단점으로 들어가 있으면 되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장점이라고 한다면 국민의 의사가 직접 반영되기 때문에 왜곡 현상이 상당히 떨어지겠죠. 뒤집어 얘기하면 누군가를 뽑아서 맡겼을 때 나타나는 문제점 중에 국민의 의사에 왜곡이 따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젠 대표들을 뽑아놓고 맡긴다는 것에서 정치적 무관심이 발생할 수도 있죠. 이게 참 무시무시한 얘기예요, 여러분. 왜 그래요? 나 선거에 참여했어. 이제 대표들이 뽑혔대. 이제 그들이 알아서 할 거니까 나는 그냥 신경 끌래. 무섭습니다. 선생님 그걸 생각하면 무섭습니다. 그래서 정치적 무관심과 의사의 왜곡을 방지할 수 있다고 한다면 직접 민주정치의 장점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직접 민주정치의 장점이라고 하는 것을 좀 더 들여다보면 왜곡을 줄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다스리는 사람, 치자와 다스림을 받는 사람, 피치자의 동일성, 원리에 더욱 충실하다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이렇게 적으면 여러분이 꼭 오해를 해요. 어떤 오해를 하냐면 직접 민주정치만 다스리는 사람과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일치하는 거구나 가 아니고요. 그렇게 푸는 게 아니라 일단 A라는 개념과 B라는 개념에 공통점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공통점. 직접 민주정치도 민주정치고 간접 민주정치도 민주정치이므로
이므로 민주정치라고 하는 것의 특징 자체가 국민자치의 원리에 맞아요. 이렇게. 이건 공통점이라고요. 그런데 국민자치, 국민이 스스로 통치하고 다스림을 받는다는 원리에 맞는데 누가 더 그 원리에 충실하냐라고 한다면 A가 B보다 더욱 충실하다는 상대적인 개념으로 가져가셔야만 문제가 풀릴 겁니다. 다시 한번. 국민자치 원리에 맞나? 맞고 맞고. 근데 그게 누가 더 충실해? 상대적으로 누가 더 충실해? 그러면 A가 B보다 더욱더 충실해.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지 않으면 상당히 헷갈리기도 하고 왜 이래? 이건 왜 이런 거야? 좀 곤란한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좀 상대적인 특징으로 정리해 주시고요. 그럼 단점에는 뭐가 있냐? 다수가 결정한 대로 흘러간다는 거. 우리 민주주의가 추구하는 바 맞는데 그 다수가 잘못된 판단으로 기울어 버린다면 이 자체가 중우정치로 흐를 우려가 있습니다. 중우정치라고 하는 게 이 우자가 뭐 우매하다, 바보스럽다라는 뜻이니까 다수가 결정한다고 해서 바로 합리적인 결과가 나와야 되는 건 아닐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민주정치가 올바르지 못한 곳으로 흐를 때 우린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럼 3번에 뭐가 들어갈까요? 대표를 뽑아서 맡기면 상당히 효율적이 됩니다. 높아지죠. 뭐 혹은 직업 정치인들에게 맡기는 거니까 전문성도 높아질 수 있죠. 이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결국 이번 강에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정리해야 되는 것이 직접 민주정치와 간접 민주정치의 장점, 단점, 특징 비교하는 거거든요. 이게 다음 강에 고스란히 이어질 거예요. 그래서 이번 강의 완강 코드는 이렇게 준비해봤습니다. 보여주세요. 띠링. 그러네. 직접 민주정치, 간접 민주정치의 특징을 정리해봐라. 그럼 특징이라고 하는 건 좋은 것만 특징이 아니죠. 그 제도가 갖고 있는 문제점이랄까, 한계랄까, 그런 것들도 전부 다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도표가 정리되어 있는 걸 쭉 한번 보시고요. 이제 우리는 이 그림을 좀 더 분석해 볼게요. 아니 선생님, 그렇다면 이것도 좋은 것일 수 있고 저것도 좋은 것일 수 있으면 이거를 장점만 따가지고 어떻게 좀 안 될까요? 그렇죠. 그런 사고방식이 아주 정치화법 공부할 때 좋은 태도가 됩니다. 그래서 현대사회에서는 굳이 설명하면 C, 호남민주정치의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호남민주정치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대의제를 기반으로 직접 민주정치 요소를 받아옵니다. 요소를 이렇게. 왜 그러냐면 생각을 해볼게요. 대의제가 어울리는 곳이 영토가 넓어지고 인구가 많아지고 그만큼 정치 현상 복잡해지고 사회가 다양해지기 시작하면 정치를 담당하는 직업 정치인들을 선거를 통해 뽑은 다음에 맡기는 게 훨씬 더 효율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직접 민주정치는 과거로 거슬러 올라갔을 때 고대 그리스 아테네 같은 소규모의 도시국가에서는 가능한데 영토가 넓어지고 인구가 많아지는 이 특징 때문에 근대 이후의 사회는 대의제가 기본입니다. 그런데 현대로 넘어오기 시작하면 그런 대의제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직접 민주정치의 형태의 요소를 받아들이는 모습까지를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직접 민주정치 요소가 무엇이냐라고 하면 여기에 국민 3종 세트가 있습니다. 얘는 다음 강에 가서 도표로 또 한번 정리가 될 건데요. 국민들에게 할 건지 말 건지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를 직접 의사로서 물어볼 수 있습니다. 국민 투표가 있고요. 국민 소환제도와 국민 발안제도라는 게 있어요. 이 정도는 충분히 다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이 내용 자체를 지금 선생님이 다 설명한다기보다는 흐름을 우선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흐름을 정리하고 이번 강 마무리 지을 건데요. 민주정치의 유형 크게 보면 A와 B로 나눌 수 있더라. A와 B의 특징을 정리한다는 건 장점과 단점을 정리하는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하면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보완할 수 있을까? 근대국가 이후에는 기본적으로 대의제를 채택하고 있는데 대의제에 문제점이 있잖아요. 문제점. 여러분, 문제점이 있으면 이걸 그냥 가만히 놔두실 겁니까? 뭔가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서 보완해 보려고 하실 겁니까? 그렇죠. 보완해 보려고 한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보완책은 직접 민주정치의 장점에서 따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직접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더 제도화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호남민주정치라고 하는 건 야, 혼합이니까 둘 다 섞었어.
그런 접근보다는 대의제를 기반으로 하여 대의제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직접 민주정치 요소를 받아들이게 된다. 그러니까 그 중에 대표적인 게 국민들에게 직접 의사를 물어보는 국민투표가 대표적이구나. 뿐만 아니라 국민 발안제도, 국민 소환제도가 있을 수 있는데 이 내용은 바로 뒤에 이어지는 강의에서 추가하겠습니다. 자, 이번 강에서 우리 민주주의의 의미, 유형까지 정리했고요. 다음 강에서는 역사적인 얘기를 쭉 정리하면서 현대의 모습까지 타고 올까 합니다. 긴 시간 고생 많았고요. 다음 강에서 또 웃는 얼굴로 만나죠. 최적이었습니다. 안녕! This is the first time that I've written out your name. This is the last time that I'll ever feel the same. Maybe I said too much, but I don't care. You act distant like I'm not there. Run, but you can't hide. Fall, but I'm who's side. Just the one to fix it. You're calling, it's hurting. That feeling, God, I miss it. Don't wanna live without. Don't wanna sit this out. Don't wanna know if it's the last time I breathe you in. All I can do is light the fuse and walk away. But even I can't do that, I still back down. There's comfort in the silent ground. Run, but I can't hide. Fall, but I'm her side. I'm broken, so deadly. You're just the one to fix it. You're calling, it's early. That feeling, God, I miss it. Don't wanna live without. Don't wanna sit this out. Don't wanna know if it's the last time I breathe you found each other, waiting for the rest of our lives. I believed I'd never find someone to believe in, but there you
unexpected. When I'd almost given up, lost my faith in love, there you were. Tried to hide my feelings, till you know. So I guess it's time I finally